강윤성, 마창진, 전자발찌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면서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입니다. 전자발찌를 채웠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현실의 불안감도 큰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최근 잇따른 전자발찌 관련 사건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짧게 경찰의 대응 조금 초동 수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강윤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심리 분석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범행 동선이 선명해지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그 도주 과정에서 조금만 먼저 그 집에 일찍 들어갔다면 살고 있는 집에요. 거기에 지금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 일반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제1그 피해자의 시신을 먼저 발견을 했다면 네. 그 또 다른 그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안에 지금 이제 뭐 CCTV를 확인해서 강윤성이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 네. 만약에 들어가면서 문을 뭐 부신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재물 손괴 예. 그리고 이제 그 주거 침입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책임을 바로 그 해당되는 경찰관이 직접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네네. 전자발찌를 그렇게 훼손을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네. 제도적 법적인 어떤 그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네.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렇죠. 영장을 뭐 긴급 일단 들어가고 영장을 나중에 한다거나 그렇죠. 사후 영장을 나올 수 영장을 있도록. 뭐 받는다든지 그런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죠. 자, 이제 조금씩 이 강윤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해서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봐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YTN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심리치료사, 관련된 사람과 네. 그 계속 대화를 하는 것들이 녹취로 공개가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사회 탓을 하고 이 모습은 또 기자들과의 모습에서도 나타났어요.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 강윤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심정에는 이 지금은 이제 뭐 17살 때부터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근 뭐 20년 뭐 27년 이상 그렇게 이제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사회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은 자기를 좀 이렇게 약간 숨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그쪽에 뭐 자기의 어떤 그 죄를 반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린 적도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은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가석방이라든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예.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상담을 하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흥분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네. 자기가 뭐 돈을 벌어서 뭐 땡땡 뭐 팰러스에 살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그 약간의 어떤 그 허풍을 갖다 보이긴 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사회에 대한 그 불만, 예. 원망 자기에 대한 반성은 뭐 전혀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예. 사실 요즘에 저런 형태의 그 어떤 범죄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럼 지금 본인이 어떤 잘못한 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죄책감 자체가 지금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죄책감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네. 그러냐면 뭐 혹시 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질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도 똑바로 해라. 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왜 그 사회가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근본적으로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교도 교화의 효과가 거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관적인 그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사이코패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그 조사를 프로파일러들을 투입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런 어떤 죄책감이 없다든가 그리고 이제 본인에 있어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좀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교화된 척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본인이 어떤 종교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 본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저런 어떤 그 뭐 편지를 쓴다든가 또 글을 쓴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자기가 좀 빨리 바깥으로 나와서 예. 가석방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저지르고 싶은 그 범죄를 좀 계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내면에 그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 추정을 해봅니다. 좀 의아한 부분은 지금 14번의 처벌을 받았고 8번을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살인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연쇄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이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1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이제 제2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갚아요. 위해서 그렇게 돈을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살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살인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정말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사실은 이 두 여성들 같은 경우는 1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복역을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고 2피해자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에게는 영치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내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좀 돌봐준 사람인데 네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혹은 발견되지 않은 살인 혐의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계획됐느냐 아니냐도 상당히 지금 궁금한 부분인데 뭐 흉기를 산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알려준 바에 따르면 사실은 살인 범행을 노리던, 그러니까 범행을 노리던 살인인지 모르지만 노리던 대상이 달랐는데 또 바뀌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예. 돼 있냐면은 실제로 이제 제3의 여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번이나 이제 어떤 시도를 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 이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26일 날 첫 번째 살인 이전 단계에서 그 여성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 착오로 해서 연락이 안 됐고요. 그리고 8월 27일 날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그 여성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됐는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소가 엇갈려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예. 이 3명의 여성 중에서 지금 이제 원래 본인이 의도했었던 그 두 사람 말고 최초에 의도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표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은 한 예. 것이죠. 왜 계획을 그러냐면 했다. 이제 예. 뭐 그 흉기를 사고 또 자기 그 전자발찌를 끊을 그 도구를 사고 또 차를 빌리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옷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갖다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CCTV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A라고 하는 장소와 B라고 하는 장소에서 옷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긴 하지만 네.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그 범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시신을 차에 태운 그대로 자수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예.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은 사형을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런 종류의 어떤 범죄자들은 자기는 사람을 몇 명을 살해한다 하더라도 결코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자수를 한 것은요. 또 이제 이번에 언론을 갖다 접하면서 저렇게 과격하게 한 것은 자기가 이제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면 또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존재감, 나는 바깥에 있을 때 기자들이 어떤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발로 차가지고 어떤 마이크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날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존재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형제도가 집행이 된다면 저렇게 못하겠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설사 뭐 사형을 갖다가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자기는 사형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경찰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밝혀낼 수 있겠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혹은 뭐 감춰진 범죄는 없을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범행 동기가 지금 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금전이라는 게 말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의 돈을 갖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해서 예.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어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어떤 그 사고로서는 이해하기가 이해가 안 힘듭니다.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가 금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그 살해를 지금까지는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내가 바깥에 나가서 뭔가 몸이 자유로운 그런 그 상황에서는 한번 그런 것을 본인이 해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예.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할 정도죠. 목적이 살인. 목적, 그렇죠. 예. 살인 자체가 목적인.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난 네네. 금전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금전이 목적인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사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처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고도의 어떤 심리전이 필요한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결코 이 사람이 이제 27, 8년 정도를 교도소에서 생활해왔고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56세라고 하는데 그 인생의 절반 정도를 지금 이제 수감된 상태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는 그렇게 경찰의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한 그런 상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이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심리 분석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살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요? 예. 일반인들이 구분하시기는 힘들죠. 일반인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네. 과연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면 과연 저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태연하게 서울 시내를 갖다 활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 분들이 저런 사람을 감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공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 전자발찌 얘기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 공개하는 것이 과연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일단 신상 공개하는 것 자체의 사진을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요.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검거될 때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자기 그 번호 같은 것을 들고 찍는 걸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이 머그샷과 연관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지난해 1월에 행안부에서 이제 그 경찰에서는 행안부에다가 강력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결정 여부를 갖다가 질의를 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신분증 사진이라든가 CCTV를 통해서 얼굴 같은 것은 공개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그러면 좋다 이거죠. 머그샷을 공개를 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받으라. 피의자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신분증 사진을 갖다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사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전송한 그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그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완전히 남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그 무슨 그 피의자에게 뭐 동의를 받아라 이것이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 유권 해석을 현실에 맞도록끔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좀 손볼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마창진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 수배 때문에요. 자, 이 마창진도 지금 범죄 경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인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창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그 징역 5년을 살고 나와서 출소하고 난 이후에 20대 여성에 대해서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네.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전자발찌를 갖다가 이렇게 끊고 도주를 갖다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구속영장은 그 당시에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피해자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집행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디지털 그 포렌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전남 장흥에서 자기 전자발찌를 갖다 끊고 도주를 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1일 날 전자발찌를 훼손을 했는데 지난달 25일부터 이제 수배 전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했고 공개 수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윤성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공개를 갖다가 공개 수배를 했다라고 예. 한다면 그것이 조금 이제 그 어떤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다? 좀 늦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빨리 지금 경찰의 수색 과정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할 텐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에 대해서 이렇게 끊고 도주할 수 있는 것을 이 자체를 좀 문제 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제도를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발찌 기능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굉장히 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 맥박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맥박수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올라간다면 그게 범죄의 하나의 증후가 될 수는 있어요. 생체 인식 정보를 여러 가지 감시 감독 체제에 쓰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역시 그런 헌법적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차는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생체 정보들이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이럴 때는 그걸 메시지를 전송받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했을 때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꼭 그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예. 못할 것도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약간 적극적으로 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수용을 하지 않고 네. 좀 더 약간 이제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은 이제 그것이 여러 이제 개인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한때 이 전자발찌 같은 경우가 지능형 전자발찌라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러면은 또 그것이 신호가 가는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좌우간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예컨대 지금 가석방이 되고 난 뒤에는 전자발찌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중간 단계로서 이제 보호수용제 어떤 그런 채택이라든가 예. 이 사실은 보호수용제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이중처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반대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네. 그러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2021년 9월 달 현재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보호수용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예. 그 이유는 이 보호수용제가 지난 옛날 1980년대에 있었던 보호감호제도하고는 좀 상당히 다릅니다. 또 다른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 최저임금도 보장을 해주고 네. 전화 접견 서신 이것도 무한정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시설과 그런 쪽에서 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갖다 판별을 하는 관찰하는 시기를 갖다 갖는 것인데 네. 보호수용위원회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것을 관찰해서 이 사람을 과연 바깥에 보낼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걸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예.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를 포함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가 재발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요. 좀 총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검토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범죄가 재발됐을 때의 피해자들은 뭐 생명을 잃거나 뭐 건강을 잃거나 이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사람의 생명이 2명이나 희생되고 난 뒤에 뭐 경찰이 또는 뭐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그 해당되는 사람의 집에 영장을 갖다가 사후에 받고 들어간 것을 검토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그 고려해볼 그럴 제도였었는데 꼭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후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적극적이어도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